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데일리한 뉴스예요. 가계부채. 오늘 발표했죠. 아마 시뮬레이션을 제가 미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 나서 제가 업데이트를 새로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 인상의 가능성 뭐 거의 확실하다고 뭐 데일리에서는 이제 못을 박았네요. 목수니까 못을 박았어요. 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한 뉴스입니다. 가계부채 1년 새 163조 늘었다. 금리 인상 확실시. 네. 네, 배경은 우리 김주아 앵커 MBN 그 영끌 빚투 가계대출 최대 증가라는 옛날에 그 뉴스 그거를 제가 배경에 썼어요. 자, 오늘 뉴스입니다. 데일리안이에요. 뭐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됐는데 제가 여기 금액이 뭐 늘 거는 다 알고 있었고 이제 멘트가 금리 인상 확실시 KDI랑 보수 언론이랑 상승 유튜버들, 뭐 폭등론자들, 건설사들, 인대에서는 금리 올리면 안 된다고 계속 막 주문을 외듯이 막 그랬는데 집단적으로 그랬는데 이제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됐네요. 3분기에 가계신용 1845조 이게 1840조에서 1850조 요 사이였는데 딱 그 중간이네 진짜. 예측치는 1840조에서 1850조였었죠. 한 4일 전인가 5일 전인가 제가 방송했을 때 인용했던 자료였는데 어쨌든 증가폭은 조금 주춤했는데 주담대가 많이 늘었대요. 다시 주담대가. 신용 그러니까 판매 신용 그러니까 카드 사용액이랑 뭐 할부금융 이런 건 조금 줄었고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대요. 잠깐 기사를 보면은 하여튼 1년 동안에 163조 원이 늘어서 1845조 원이 됐다. 그리고 1% 기준금리 인상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제 이거 가지고는 뭐 KDI에서 어떻게 딴지를 못 걸겠나 보죠. 근데 이제 증가폭은 조금 축소됐는데 이유는 판매 신용이 감소. 왜 코로나 요번에 그러니까 4차 팬데믹 나오면서 뭐 델타 변이 어쩌고 그러면서 약간 다시 한번 위축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판매 신용이 좀 감소했나 봐요.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5년 만에 최고로 늘었대요. 집담대출이 좀 늘었고요. 기타 대출은 좀 줄은 거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뭐 가계대출 강화로 뭐 전체 업권에서 좀 증가폭은 축소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판매 신용, 그러니까 우리 신용카드 뭔가 불안하니까 좀 덜 썼나 보죠. 또 돌아다니지도 못했잖아요. 소비 부진 등으로 그랬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잠깐 보면 1844.9조 정확히 1840조에서 1850조 딱 이렇게 전망들을 했었는데 딱 그 중간에 나왔네요. 1845조 정도. 어쨌든 엄청 는 거죠. 이런 추세라면 4분기에는 1880조 원도 상회할 것 같다. 즉 한 35조가 더 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은 직전에 40조 원 늘었으니까 35조 원 늘면 1880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가 한 2년 있으면 2000조도 넘겠네. 자, 증가폭도 심각하고 하여튼 분기별 역대 최고치예요. 그리고 이제 GDP 대비 가격 부채 비율이 얼마 전에 국제금융협회 이거 제가 방송 몇 번 했었죠. 104.9%. 이거는 진짜 전 세계 평균 65%보다 더블이고 신흥국에서도 더블 이상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25일 모레네요. 모레 목요일 날 오늘이 23일이니까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미 이주열 총재가 이미 여러 차례 시사해 왔다. 그리고 6명 중 4명. 근데 알고 보면은 7명 중 5명이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여기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원 뭐 여기서 의사 표시 안 하니까 의장이니까. 근데 초매파거든. 이게 5명이에요. 7명 중에 5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올릴 확률이 90%다.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90% 이상 뭐 거의 확실시되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또 다른 신문에 났던 기사를 잠깐 볼게요. 가계신용 잔액 추이를 보면 어우 이거 보세요. 가계대출이 37조 늘었어요. 주담대가 특히 많이 늘었네. 주담대가 판매 신용을 오히려 줄었어. 이 4차 팬데믹 하면서 이제 밖을 못 따라다니고 하니까 이제 또 2분기 때 1분기 때 엄청 썼었거든. 못 돌아다녀 갖고. 근데 이제 쓰다가 이제 뭐 지쳤나 보죠. 치킨도 덜 시켜 먹고. 그래서 1844.9조까지 늘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가계부채 느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직접 저한테 피부에 와닿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저 사람들이 뭐 엄청 쓰든 말든 내 실생활이랑은 큰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데 문제는 금리예요. 금리. 이주열 하는 총재가 내일 땅땅땅 모레 두드리는 순간 그 다음날 뭐 우리 신용대출 금리라든지 일반 여러 가지 금리가 그전에도 올랐었는데 또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고 자 그래서 기준금리를 딱 보니까 지금 8월 달에 한번 올리고 지금까지 동결이다. 유지다. 계속 0.75 유지됐는데 11월에는 1.0이 될 것이다. 처음으로 이제 1%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고 다시 1%가 돼서 제로금리 시대, 그러니까 0. 몇 퍼센트 이렇게 하던 시대는 끝났다. 제로금리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앞자리가 0인 거 끝났다. 이제는 1로 시작해야 된다. 아무리 못해도. 그렇고 우리 가계 신용이 많이 는 거 얘기했죠. 아니 1960년부터 가계 신용 느는 거 보면 꾸준히 늘었는데 기업 부채보다는 덜 늘었어요. 왜냐면 은행들이 가게에다가는 안 빌려줬어. 기업에다만 빌려줬어요. 기업에다 돈 벌어오라고. 그다음 IMF 때 한번 과당 50%에서 한 5% 줄었었고요. 다시 늘다가 카드 사태 때 또 과당 한번 해가지고 이때도 한 5% 정도 늘었어요. 그러다가 꾸준히 늘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갑자기 늘어가지고 104%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기업 신용이랑 합치면 220% 가까이 돼가지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왜냐면 과거 그리고 이게 2분기 기준이거든요. 이제 3분기는 더 늘었겠네. 그쵸? 그 다음에 증가폭도 전년 동월비 6.0% 되는 게 한국이 1등이다 그래갖고 전체 규모랑 속도랑 둘 다 1등이다. 이관왕이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가계부채가 많았을 때 위험한 게 가계부채 그러니까 기업부채 합쳐서 민간신용이 210% 됐을 때 일본이 30년 전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됐고 15년 전인 2007년도 6년도 이때 미국이 서프라임 사태가 나면서 이 당시에 가계부채가 100% 가까이 됐거든요. 그리고 스페인도 민간신용 합쳐서 207%, 220%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210%예요. 지금 210%. 이제 기업신용도 이제 아마 조만간에 발표될 텐데 합치면 210%, 220%야. 지금 2분기에 벌써 210% 넘었었어요. 217%인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300년에서 예를 들었듯이 30년마다 그 금리가 바뀌는 사이클이 있는데 40년 동안 올랐던 금리가 1940년부터 80년까지 40년 동안 올랐던 금리가 2020년까지 40년 동안 하락했는데 이제는 40년 상승 사이클에 접어든 것 같다. 이게 한두 달, 몇 달 금리 올리고 말 그런 상황이 아니다. 5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 금리는 상승 추세에 있을 거다라는 게 엘리엇의 주장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80년까지는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전부 금리가 오르는 추세였다면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 추세였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올해 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로 끝나고 이제 금리 상승 기조로 바뀌었다.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40년의 사이클이 시작됐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기서 조금 오르고 말겠지. 뭐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드는 거는 경기에 앞으로 향후에 경기가 좀 불안정하게 보는 거 그런 거 이게 10년물 국채금리 이미 저항선을 돌파한 다음에 이미 제가 볼 때는 상승 트렌드를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차트 추세선 차트랑 장단기 금리차랑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부 40년 만에 기준금리를 다 돌리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지금 터닝을 하고 있다. 올린 나라가 이렇게 많아요. 영국도 다음 달에 올린다며요. 영국 올리는 거는 진짜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 금리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물가인데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생산자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수입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올리는 요인 중에 유가와 그다음에 환율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50년 동안에 물가 추이를 봤더니 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수입 물가가 59% 폭등. 79년에 2차 오일 쇼크 때 64%로 사상 최대. 그다음에 IMF 때 57%로도 엄청 셌고, 그다음에 서프라임 때도 5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35%로 지금 역대 5번째예요. 보통은 한 10%에서 15% 정도 가면 끝이었어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1%에서 2% 밑으로 계속 안정이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수입물가 지수가 폭등함으로써 생산자 물가 끌어올리고 소비자 물가 끌어올리고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어떤 뭐랄까 순서도에 따르면 이번 주 목요일 날 금리는 100% 올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문제는 그걸로 끝이 아니다. 내년 1월 달에, 즉 한 달 쉬었다가 2월 달, 그러니까 2개월 만에 또 올린다. 그 확률이 되게 높아요. 1월 달. 왜? 2월 달, 3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하기는 부담되니까 그보다 좀 멀리 떨어져서 1월 달 미리 올리는 거지. 그래야지 대선과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어떤 일각의 어떤 비난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요 차트는 1번 차트, 2번 차트, 3번 차트를 합친 게 요 차트예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동안 상태를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3%가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이렇게 요 초록색 여기 한 번 올렸는데 계속 올린다. 5번까지 올린다. 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과거에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린 적이 2010년도에 있었는데, 물가가 올라서 기준금리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3년 동안 폭락을 했다. 이때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조심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거 금리와 서울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보면 기준금리가 됐든 시중금리가 됐든 계속 연중 사상 최저치로 계속 떨어질 때 아파트값 신나게 올랐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데 바닥 찍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파트값도 같이 오르더라. 왜? 큰 부담은 안 됐거든. 워낙 쌌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 올라버리면, 임계치를 넘어버리면 아파트값이 꺾이더라. 지금도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져갖고 2%대로 떨어졌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런 게 이런 이제 혜택을 받아서 아파트값이 엄청 올랐는데, 최근에 한 1, 2년 금리가 급하게 오르고 있죠. 근데 별로 부담 안 돼. 왜? 워낙 낮은 상태에서 오르는 거겠어서. 근데 그것도 여러 차례 오르고 나서 이렇게 임계치를 넘어버리면 아파트가 꺾일 것이다라는 게 과거 2006년도, 7년도, 8년도의 교훈이었다.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 사이클이 5파가 끝나는 사이클이다. 1, 2, 3, 4, 5가 끝나는 35년 동안의 상승 사이클. 그랜드 슈퍼 사이클 3파거든요. 여기 분홍색. 그래서 이제 그랜드 슈퍼 사이클 조정 4파가 시작되는, 그러면은 과거에 IMF 때보다도 더 심한, 서프라임 때도 더 심한 그런 조정 국면이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가계부채 확정치가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확정치 나온 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속보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데일리안에서 마지막 워딩이 금리 인상 확실시, 이게 제가 볼 때는 큰 얘기거든요. 막 긴가민가 아닐 거야, 안 올릴 거야, 막 그랬던 언론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말들은 쏙 들어가게 생겼어. 왜? 코픽스 올렸지. 그다음에 수입물까지도 지금 역대 5번째지. 그다음에 가계부채 늘었지. 금리를 안 매길 수가 없다고. 빅스텝을 안 하는 게 다행으로 생각을 해라 이것들아.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뉴스를 찾아서 여러분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아이고, 뭐 잘못했다. 뭐냐. 이건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다시. 자,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죠.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